EBS 스타 강사 특강 7월 학력평가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전략 진행을 맡은 박보민입니다. 오늘 7월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치른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까지 겹쳐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지 덮어버리고 끝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시험은 무엇보다 그 결과보다 가정에서 알게 된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학력평가 끝나자마자 EBS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EBS 스타 강사 특강에서는 7월 학력평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다가올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선생님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창재 선생님은 제가 화면으로만 뵀는데요. 그 꽃보다 수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지금 막 오셨는데요. 네.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마 집중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했었고요. 제가 올 때쯤에는 아마 시험이 끝나서 채점을 막 이제 시작하려는 찰나에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다만 소수의 몇몇 학생들이 우리 7월 학력평가의 의미를 조금은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이 7월 학력평가는 평가원 시험이 아닌 교육청 주관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늘 시험 보는 이 시험은 덜 중요하지 않나요? 선생님, 저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볼래요. 또는 선생님, 제 친구는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참가에 의의를 둔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쯤이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죠.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일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리 이제 2학기로 예정된 수시 접수 및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시간이죠. 아침부터 늦게까지 진로 상담하고 자기소개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게다가 또 학력평가를 본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100% 집중을 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7월 학력평가는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전국 연합 학력평가입니다. 6월 평가원 이후에 반영된 학습 진도에 자기가 얼만큼 성적을 내고 있는지, 학습을 얼만큼 제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학생들이 여러 시험으로 지쳐 있었고 또 평가원 모의 수능과는 달리 좀 부담을 덜 갖고 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학력평가라는 시험이 가지는 그 자체의 의미 또는 학력평가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혜연 선생님. 네, 일단은 그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고 또 내가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익숙한 문항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지 같은 시험이다. 즉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 체력 점검이라는 말 진짜 되게 좋은 말인데요. 네, 되게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전에 치러지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잖아요. 벌써 학생들 가채점 다 했겠고 점수에 그래도 결과에 막 일희일비 할 텐데 조혜연 선생님이 이미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7월 학력평가의 결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월 이 학평은요, 역설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시험, 역설적인 의미의 중요성이 있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렵네요. 들어요. 네. 쉽게 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평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평 말고 중간중간 학평들이 있는데 수험생 1년을 지내는 동안 특히 이제 재학생들이 주로 재학생들만의 단독 리그가 학평으로 치러지죠. 근데 이제 3월 학평은 처음이라서 중요하고요. 그때는 이제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욕심을 내죠. 그랬다가 원하는 성적만큼 안 나오니까 4월은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내신 시험 겹치죠. 그거 막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끝난 시점이거든요. 네. 막 애들은 억눌려 있다가 해방감에 막. 고3이래도.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월 학평 남아있는 학평은 또 이제 수능 직전에 마지막 네. 학평이라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7월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해방감에 젖어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인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뭐냐하면 이런 해마다 7월 학평은요. 학생들이 문제와 싸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집중력하고 싸워야 돼요. 먼저. 네. 해이해진 마음. 네, 해이해지고 막 들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또 날은 덥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국어 영역이다 보니까 1교시에 집중 안 되는 그 시간에 첫 번째 대전이 국어 아닙니까? 되게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냐면 7월의 성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학업 성적의 석차가 아니라 수능까지 가는 어떤 태도의 석차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좀 과장하자면 물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유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7월 이 결과를 놓고 보고 또 문제 분석할 때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치러진 시험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6월 모평이었죠. 그런데 이 시험은 7월 학평은요. 출제 시기 자체가 6월 모평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과목마다 다른 과목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시험의 경우에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흉내낸 세트거든요. 전부 다 구성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난도 같은 것들도 조준하는 것이 작년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6월 모평 올해 평가원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과는 살짝 다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의 수능 기조가 올해는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유의해야 되는 결과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가장 해이해지기 쉬울 때라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이해하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7월 이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를 타서 결국 수능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7월 학력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역별로 난이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대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7월 학력평가 출제 경향 국어 영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겠지만요. 시험을 반복해서 치를수록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거기서 거기구나. 대동소이합니다. 왜? 중요한 어떤 출제 요소들, 문제 유형들은 늘 반복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 7월 학평의 출제 경향이 어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축적으로 얘기하면요. 까칠한 지문에 선명한 문제다. 이렇게 처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문 자체를 읽어내기가 힘들었을 학생들, 특히 A형 학생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문학 작품에서요. 낯선 작품, 꽤 어려운 작품, 그런 작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B형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됐지만요. 문제들도 지금 선명한 문제 그랬죠. 정답의 표지들은 뚜렷한데 의외로 두 번째, 의외의 함정들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정들만 샥샥 잘 피해 갔더라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좀 주의를 요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7월 학평이 지닌 특수성, 나태함, 해방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시험지가 담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어렵게 느꼈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치러졌던 6월 모평에 비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어떻게 좀 난이도나 이런 것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치러졌던 올해 6월 모평에 비하면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유형들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A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A형에서 이거 많은 학생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딱 문항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세트가 이제 31번부터 33번까지의 시 세트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가 백석의 정주성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이거 함께 감상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알찬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시 읽고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정서의 직접적인 표출 같은 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래. 이 안에 그려져 있는 풍경도 사실은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잘 모르는 풍경인데다가 그 풍경에 대한 제시로 그냥 시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에서 당혹감, 근데 어쩌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문제 보이시죠? 33번 문제 보기가 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어떤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가시 같은 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33번 문제 같은 문제의 보기에 있는 외적 정보를 가지고 그 준거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이제 AB형 공통으로 이번에 출제된 세트였어요. 현대소설의 5문제짜리 빅 세트. 그렇죠? 염상섭의 3대가 출제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A형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한국 문학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작가의 대표작, 누구나 염상섭 3대 들어는 봤는데 안에 있는 그 3대의 인물들 사이에, 특히 이제 1대와 2대 사이의 인물들 사이에 갈등, 가치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지문 안에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 36번 문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사건 소재에 관해서 인물들의 태도를 그냥 묻는 아주 평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줄거리 자체의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이제 B형으로 가는데요. B형에서 26번 문제입니다. 과학 지문 자체가요. 뭐 밀물과 썰물의 원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원리를 이해해야 그 개념, 어떤 과학 현상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 그 원리를 정확하게 26번 문제 보기에다가 안에 그 그림에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용어들을, 원리들을 적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죠. 일단 B형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다 보니까 과학 지문 자체를 두려워하고요. 이렇게 막 그림이 나와서 거기에다 개념을, 원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되는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아주 전형적인 세트고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만큼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정복을 해두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이도록 하죠. 자, 하나 더 볼게요. 37번 문제입니다. 문학에서 B형에서요. 그 지문 2개를 엮었는데 가에 이제 그 박일로의 선상탄하고요. 나에다가 정약용의 이제 파리를 조문함이라는 한문 수필을 가져왔어요. 그 두 작품을 엮어서 지금 어떤 감상 요소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두 작품을 엮은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를 두 지문을,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을 엮어 놓은 어떤 그 매개, 방식을 잘 봐둬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끝낼게요. B형 학생들이요. 이거 A, B형 공통이었습니다. 참, 여기 이제 B형 기준으로 치자면 이제 12번 문제인 건데요. 이 문제가 국어 사전 제시 형식의 문제입니다. 다 봐서 알죠? A, B형 공통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제시하는 방식의 문제는 문법 각 단원들에 다 걸치는 어떤 그 선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합적으로 문법 지식들을 물어볼 수 있는 유효한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형 모두 어떤 학생이든 간에 이 문제 유형은 확실하게 정복을 해놔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정도 문제 짚어보면 되겠네요. 총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향과 함께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문제를 A형 2개, B형 3개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각각의 유형들에서도 더 많은 문항들을 본 셈입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이야기 끝내도록 하죠. 뭐 늘 해설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항상 시험에서 뭐 수능이든 모평이든 그리고 학평이든 항상 중요한 유형들은 반복되고 있어요.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중요 유형들을, 패턴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수능 때까지 자기가 해내도록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까칠한 제시문이라는 그 시적 표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은 이 까칠한 제시문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학 영역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7월 학력평가는 어떤지 출제, 경향, 난이도 분석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학력평가 수학 영역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7월 시험 다소 쉬웠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요, 변별력을 위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A형과 B형 공통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A형에서는 주관식으로 그리고 B형에서는 21번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평이한 시험이었지만 일부 몇몇 문제들은 학생들이 당황했을 법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힘으로 계산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을 키운 수험생들이라면 비교적 좀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되고요. 개념을 묻는 문제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응용해서 출제된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개념 공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A형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A형 문항에서는 21번, 29번, 30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30번 문제는 이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잘 보시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A형과 D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검은 돌이나 흰 돌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니까 먼저 B형이나 C형이 나오도록 배열한 다음에 A형과 D형을 배열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소 생소한 유형의 문제였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하고 두세 번 더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B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형은 21번, 30번 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이 문제 이외에도 선생님이 살펴볼 건 18번 문항입니다. 18번 문항은 틀리기가 참 쉬워요. 왜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1번을 체크했을 텐데 실제로 답은 1번이 아닙니다. 4번에 4가 적혀 있는 카드가 뒤집혀지는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 이하의 카드를 2번 뽑고 그 다음에 3 이상의 카드를 한 번 뽑으면 마지막에 4가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은 우리 A형 30번과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금 어려웠던 30번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모든 자연계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공간도형, 공간 좌표의 문제입니다. 그림만 봐도 벌써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손도 못 대는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요.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공간도형, 공간좌표 영역이 부족했다면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연습하는 그러한 연습을 이번 방학을 통해서 이번 7월 평가를 이후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0번 문제는 공간에서의 정사형을 묻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이 문항을 정사형으로 풀어도 되고요. 또는 공간 좌표를 도입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시도한 학생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 7월 학력평가에서는 공간 좌표를 이용한 문항들이 참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A형과 B형 모두 수학은 다소 쉽게 출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 한두 문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관련 개념을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요. 틀린 문항들은 두세 번씩 꼭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숫자 카드 문제까지도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숫자 카드도 어려워 보이던데. 그런 문제들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뭐 쉬웠지만 신유형 문제도 있었고 또 선생님은 킬러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변별력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 유의해서 잘 봐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어 영역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어 영역
난이도와 대표 문항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7월 학력평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보고 기분이 정말 업 됐던 친구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듭니다. 특히나 이 연계, 익숙한 지문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도 좀 많이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빈칸 3점이라든지 어휘 3점 같은 고난도 문항들이 좀 배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주요 문항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어법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법 문제에 3점이 배점되어 있긴 했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빈출 어법 포인트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었죠. 길어진 주어 그리고 삽입구 뒤에 준동사 자리가 아니라 동사 자리다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휘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어휘 문제라고 하면 단어의 뜻만을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고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고요. 제가 지금 밑줄 쳐드린 부분이 바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반대로 표현한 어휘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빈칸 3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빈칸 문제 해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 알고 계시죠? 바로 핵심어는 반복된다라는 것, 특히나 표현이 바뀌어 반복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바뀐 핵심어를 얼마나 빨리 눈치챘느냐, 또 얼마나 앞문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느냐에 따라 정답을 고를 수도 오답을 고를 수도 있는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선지를 고르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7월 학력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시험이구나.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 관리나 또는 3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자만심 버리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험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네. 수학에 이어 영어도요. 역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 관리는 늘 어렵더라고요. 영어는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영어도 무서워요. 전 국어도 무서워요. 네, 지금까지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로 출제 난이도와 대표 문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험은 그 학력평가로서 평가원 모의 평가와는 달리 EBS 교재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름방학 전에 치러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시험 대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의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다행히 학생들에게는 이제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이 특히 이 여름방학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름방학을 네. 반가워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건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일 겁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또는 학습 진도 차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 기숙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귀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라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집에 가면 조금 공부가 안 돼요. 차라리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착한 학생이네요. 정말 등 두드려주고 싶은 참 착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집은 쉼의 공간이에요. 편안하죠. 집에 가면 너무나도 안락한 휴식처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자기만의 공부 또는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에 반해서 학습 진도가 조금 떨어진다든가 좀 늦어진다든가 또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자기만의 공부법 또는 다른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학습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별 또는 학교별 특성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어떻게 보면 막연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이번 방학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아마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네, 여름방학이 분명히 기회인 것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정말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명쾌한 해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부터 여름방학 국어 학습법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첫 번째 순서는 국어입니다. 그렇죠? 네. 1교시, 수능 1교시 국어요. 여름방학 학습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6월 모평 끝나고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연계교재와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내라. 그러니까 네. 그게요 뭐냐면 이제 뒤에 기출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기출만 계속 붙들고 아직도 그런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어의 경우 뭐 다른 과목들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출만 계속 기출이 제일 좋은 문제인 건 맞는데 그것만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학생들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교재가 어쨌든 시험 범위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아무튼 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진력해야 되는 그런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름방학 동안에 만약에 밀려 있다면 연계교재 공부가 완벽하게 정복하는 데 아무튼 여름방학에 자기 모든 걸 다 걸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연계교재가 중요하고 그것에 다 뜨거운 여름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건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데요. 전략은 서로 조금 달라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뭐 원래 전부터 달랐겠지만 그 차이가요 더 벌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보단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위권 학생들은요 뭐 알아서 잘 하고 있고요. 지금 달려나간 대로 계속 더 가속도 내서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실전 감각을 많이 길러야 되는 때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 같은 것들을 이제 해도 되는, 본격적으로 해도 되는 때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세트에 몇 분 풀어야 됩니까? 뭐 어떤 순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글을 제대로 읽어야 될 때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는 진짜 구체적인 실전 연습에 좀 몰두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거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잘 들으셔야 되는 건요. 중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전략을 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실전 같은 조건을 자기에게 부여하고 그걸 뭐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방학 국어에 있어서는 여름방학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제대로 다질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들 뭐 문제부터 가죠. 그렇죠. 네. 문제 가더라도요. 개념을 반드시 병행하면서 연계교재 중에 특히 뭐 수능 특강 같은 시리즈를 제대로 뭐 강의도 최대한 들어가면서 뭐 적어도 꼭 필요한 강의들은 선택적으로 수강할지라도 어쨌든 제대로 기반을 다지는 걸 중하위권 학생들은 해야만 그 다음에 2학기 막판에 가서 좀 전에 얘기했던 실전 감각 기르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네, 여름방학 연계교재에 총력을 기울여라 라는 말씀과 수준별로 지금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학 영역도 여름방학 학습법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수학도 마찬가지로 뜨겁게 보내야 되는데 수학은 처음엔 좀 냉정하게 차갑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동안의 모의평가, 평가원 모의평가 그리고 학력평가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들을 아마 다 풀어보셨을 겁니다. 안 푸셨다면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분석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단원에서 많이 틀리고 특별히 어느 단원에서는 자기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취약하다. 이 부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반면에 이런 단어에선 정말 내가 자신이 있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개념 공부를 몇 번이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 개념 학습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점짜리 문제들 경우 많이 틀리죠. 많이 어렵죠. 그 문제에 녹아들어 있는 핵심 개념을 정말로 정확히 아느냐.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서 제시된 개념을 한번 써볼래? 라고 제시했을 때 과연 쓰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관련 문제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봉민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연계교재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3번 이상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꼭 3번만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자주 접해보고 많이 노력하는 뜻이에요. 우리 수학에서는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연계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시고요.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써가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네. 뒤에 우리 보통 학습할 때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살짝 답을 보죠. 네, 이 습관이 성적 향상에는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푸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시적으로 변하셨어요. 차갑게 분석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분석 열심히 하고 특히 수학은 개념 강조하셨거든요. 영어. 이 뜨거운 여름, 뜨겁게 해야 되나요? 차갑게 해야 되나요? 미지마.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영어도 역시 연계교재와 뜨거운 여름을 보내셔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잔소리 드리지 않아도 이미 7월 학평을 보면서 연계 지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연계교재가 가진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방학 동안 영어 공부에 있어서 첫째도 연계교재, 둘째도 연계교재, 셋째도 연계 교재입니다. 설사 내 연계 교재 진도가 지금 좀 느리다, 더디다 라고 하더라도 저 너무 급하니까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만 볼래요.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공부하려는 생각 버리시고 수능 전까지 모든 교재를 꼭 다 보실 수 있도록 계획 잡으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 우리 열심히 연계 교재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 알고 있잖아요.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 급하겠지만 구문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문장 단위 독해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자신의 약점으로 좀 눈을 돌릴 때가 됐습니다. 빈칸 유형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유독 동일 유형을 반복해서 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너무 좋은 문제집 있잖아요. 기출이라는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에 자신이 약한 유형들을 모아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계교재 2번, 3번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제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름방학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기출, 개념, 그리고 연계 같거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봐도 기출, 개념, 연계교재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기출 언제예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올려준 질문 가운데 이 답을 주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는데요. 첫 번째 질문, 기출 분석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또 분석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기출을 말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궁민 선생님이 언제나 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기출 문제 몇 번 반복해서 풀어요? 이런 거 이제 구체적인 물음이죠. 그걸 몇 번, 3번 이렇게 딱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제 기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좀 잘 새겨들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이제 좀 일부러 세게 말하죠. 기출을 벌어라. 그래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동되는 얘기인데요. 네. 이 시점에 지금 여름방학을 앞둔 시점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여름방학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늦게 보는 학생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연계교재,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연계교재, 기출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네. 뭐냐 하면 기출 문제를 몇 번 푸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패턴 중요 유형이거든요. 네. 뭐 다른 과목 모르겠습니다만 국어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복되는 패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연계교재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연계교재를 집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중심에다 두고 기출만 무조건 공부하는 건 일단 버려라 라는 게 이제 좀 지금 드리고 싶은 3학년 학생들 또 N수생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네네. 그리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희 탐구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우선순위를 네네 그렇죠. 연계교재 중심으로 둬야 될 어떤 전략적인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기출을 몇 번 풀어야 됩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그런 제 뜻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출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기출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기출이 두 종류예요. 대체로 수능 기출 플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수능과 모평이죠. 평가원이 네. 낸 문제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 문제들이야말로 뭔가 무식하게 정말 반복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분석해야 될 대상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출제 기관이 이렇게 출제를 해왔다라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구나 하고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 쓰임을 네. 찾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흉내내서 출제하는 학평의 경우 대동소이한 그 문제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평가원 문제들보다는 덜 접해봤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더군다나 다른 학년까지 예년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면 신선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 다뤄본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거는 실전 연습용으로 뭐 아까 상위권 전략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재가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한 회분을 풀어보고 그걸 통해서 뭐 또 분석 통해서 또 배우고 이런 그 용도로 쓰는 두 가지 어떤 분리 전략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몇 번을 풀어야 됩니까? 라는 네. 그런 그 정말 단순한 저열한 질문 말고요. 좀 더 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급진 네. 고급지죠? 네. 네. 그런 웃겼어요. 방식으로 네.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궁민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패턴을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핵심 같고요. 몇 번, 뭐 언제, 어디까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연계교재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더 조급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합니다. 주연 선생님. 네, 아마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저는 지금 수능 특강도 아직 다 못 끝냈는데 벌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수능 1, 2에다가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나왔습니다. 저 너무 늦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문제부터 빨리 풀고요. 나중에 좀 제대로 다시 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영어에 fresh eye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 영어 교사 아닙니까? 네, 이렇게 처음 볼 때요. 정말 제대로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어찌나 답만 쏙쏙 기억이 나는지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한 눈으로 문항을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의 계획 잘 세우셔서 남은 기간 동안 연계교재를 꼭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연계교재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교재가 발간되는 순서에 맞추지 말고 네 상황에 맞춰라 라는 말을 하는데 주연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그렇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질문 해도 되나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개념 학습하기에는 늦었나요? 너무 늦었나요? 이런 질문하는데 수학에서 개념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네. 많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 개념 공부는 수능 전날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개념 공부예요.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개념 정립 정말 중요하니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아직 개념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바로 적극적으로 수강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수능의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 개념만 알아도 푸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개념 공부를 한 번 하면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배웠다고 다 기억해요? 물론 잊어먹을 수 있죠. 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한 번 공부했던 개념이라도 찾아가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절대 늦지 않았고요. 다음 달이 수능이고 내일이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뭐 탐구나 수학 또 다른 과목 진짜 개념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해주실 이야기들이 오늘 스타 강사 특강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가 학습법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생활 팁. 아이들이 이 쓴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해요. 특히 주혜연 선생님의 쓴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데요. 여름방학이야말로 사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혼자 계속 공부해 왔던 재수생, N수생들도 이 여름이라는 기간, 여름이라는 그 계절의 특수성도 있겠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남궁민 선생님이 먼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살 안 찌신 거 보면 막 이렇게 아침부터. 네. 여름방학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그 전에 참 쓴소리로 캐릭터 잡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여름방학 시간 관리 중요한데 이제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기 계획을 먼저 세워야죠. 그건 3월에 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아있는 지금부터요. 수능 때까지의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월 단위 계획 세워야죠. 주 단위 계획 세우고요. 오늘 해야 될 일 단위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요. 3월에 세울 땐 굉장히 멀고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될 그 어떤 단위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힘듭니다. 그리고 막연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장기 계획에서 단기 계획으로 구체화하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여름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태하고 환경은 또 안 좋고요. 덥고요. 짜증나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시에 가서 그 자리에 어쨌든 출석하는 것,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로 하는 공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저 예전 경험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어쨌든 출석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쨌든 그 정해진 계획의 실천을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공부를 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해야 될 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됐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름이니까요. 뭔가 오전에 국어 공부, 오후에 수학 공부 이런 식으로 길게 시간을 운용하지 마십시오. 그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덥고 짜증나니까요. 빨리빨리 갈아치우세요. 어쨌든 한 과목을 오전에 한 번 공부하고 오후에 또 한 번 공부해도 괜찮으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시간을 운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여름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김창재 선생님께서 집은 쉬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그냥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가방 메고 나가야 학교, 도서관 가야 됩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일어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일정하게 해라. 이 말도 꼭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울컥한 게 지금 이제 여름인데 재수하겠다. 선생님 저 재수할까 봐요. 막 이러거든요. 이 학생들한테 정말 쓴소리 필요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교실에 가보면 이 D- 며칠 뒤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365일이 되어 있는 그런 반들을 종종 목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힘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정상인 시기입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왜 너무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머리만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매일 밤 그런 느낌, 하지만 이 보람된 기분을 갖고 잠자리에 드셔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망칠 곳을 남겨놓는 순간, 그 순간 그 싸움에선 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종료되는 겁니다. 아직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는데 왜 여러분은 도망칠 궁리부터 먼저 하고 계십니까? 수능이 끝난 날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다시 마음의 무장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김창년 선생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네. 네. 저는 좀 감동적인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후반전 하세요. 지금 후반전이잖아요. 그 경기하면 우리 스포츠 경기하면 후반전에 더 힘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후반전에 더 맥을 놓더라고요. 역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맥을 놓고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리면 더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창재 선생님께서 학생부장이세요. 학교에서 느린 말투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거죠. 네, 뭐 잔소리하면 학생부 네, 좀 많이 커집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해라. 그렇죠. 수험생은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는 것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때 되면 하겠지라고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번 방학 이후로 수능 때까지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의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만의 페이스, 여러분만의 계획을 가지셨으면 끝까지 수능날 시험 끝나는 그때까지 밀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좀 오글거리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하면 될까 보다는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보자. 난 날 믿어. 이런 마음 자세로 네,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꼭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장님의 포스로 목소리도 막 커지셨어요. 네네. 뭐 이만하면 여름방학에 뭐 수험생활 백서라고 할 만큼 여름방학 대처하는 자세, 특히 마음가짐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부할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이 됐던 말이 다른 애들도 다 그럴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힘듭니다. 그 누구보다 빨리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 강사 특강 7월 학력평가 분석 및 이후 학습 전략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수험생들 지친 어깨 쫙 펴고 진짜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여름방학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